자, 11-3 초과 부담의 계산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풀어볼게요. 문제 1번,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정부가 이 재화의 한 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했다. 사중적 손실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지금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보니까 공급 함수가 수직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공급량이 50에서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50이라면 50에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수직선의 S의 모습을 보여요. 자, D는 이렇게 우하향하겠죠? 자, 수요자한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D가 이렇게 내려갈 텐데, 자, 세금을 부과해도 균형 거리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초과 부담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둘 중에 하나만 서 있으면 수직선이면 조세를 부과해도 초과 부담 생기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초과 부담은 없다. 0이에요. 자, 2번 볼게요. 다음은 어느 재화의 시장 수요와 공급 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러이러한데 이 정부가 이 재화의 단위당 10원씩의 세금을 부과했었을 때 정부의 조세 수입과 조세 초과 부담 비율은 얼마냐? 자, 이 10의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 함수가 위만큼 올라가야겠죠? S 곡선이 위로 이렇게 S 대시로 10만큼 올라가야 될 텐데, 자, 이게 공급 함수이니까 이게 플러스 10이 돼서 이제는 20 플러스 3 Q가 새로운 조세 부과 후 공급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 변환한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원래 이러한 S가 있었습니다. 원래 S와 원래 수요 곡선 이거죠. 원래 수요 곡선과 원래 S, 원래 DS가 만나는 점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구하시면 나오겠죠. 자, 균형 거리량 18에서 가격 64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을 텐데, 자, 이제 생산자한테 단위당 10원의 조세를 부과하면 S가 10만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럼 새로운 S-하고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좌표가 68, 16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균형 거래량은 이만큼 감소하고 가격은 4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자, 부과한 조세는 단위당 10원인데 시장 가격이 플러스 4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분이 4만큼이라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6은 누가 부담한다? 나머지 6은 생산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문제가 뭘 요구했습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과 초과 부담 물어봤죠? 자, 조세 수입은 이 그림에서 어디를 표시합니까? 여기 사각형이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을 의미하죠. 단위당 조세 곱하기 조세 부과 후 거래량, 이 둘을 곱하면 이 사각형 박스 면적이 조세 수입이 되고요. 자, 초과 부담은 여기 삼각형 면적이 초과 부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자, 가로 16 곱하기 세로 10, 160이고요. 초과 부담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게 10이니까 곱하시면 각각 면적 나와서 B 구하시면 16대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3번 볼까요? 노동의 시장 공급 곡선은 우상향 직선이고 노동에 대한 시장 수요는 완전히 탄력적이다. 이 얘기는요. 입실론이 얼마다? 무한대다 이 얘기예요. 자, 어떤 노동시장에서 현재 총임금 지급액은 10조 원이고 이게 뭡니까? W 곱하기 L이죠. 이게 10조 원이래요. 자, 이때 노동 공급의 보상 탄력성은 에타가 얼마라고요? 0.5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부가 임금에 대해서 세율 0.2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었을 때 이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초과 부담의 크기는 얼마겠는가 물어봤죠. 자, 공식 무엇입니까? 자, 공식 이건데, 자, 에타가 입실론이 무한대기 때문에 요건 이제 분모가 무한대니까 사실상 지워지는 거죠. 0이 되니까. 에타는 얼마라고요? 에타는 0.5 넣으시면 됩니다. 에타 0.5 넣으시고, 자, 이게 얼마라고요? 10조 원 넣으시면 되고요. 세율은 얼마죠? 0.2의 제곱, 0.2의 제곱 넣으시면 됩니다. 자, 넣어서 계산해보면 정답이 1천억 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맥주의 보상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공급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맥주 단위당 20원의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이 경우 나타나는 비효율성 계수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비효율성 계수란 조세 수입분의 초과 부담의 크기를 의미하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조세 수입과 초과 부담의 크기를 각각 구해서 B를 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공급 곡선이 높이 100에서 수평선인 상태인데, 자, 단위당 20의 물품세 부과하면 20만큼 위로 올라가서 120 높이에서 수평선 되겠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래의 수요와 원래 공급 함수가 여기에서 균형 이루고 있었는데 S가 100에서 120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새로운 균형점 도출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디가 조세 수입입니까? 저기 사각형 면적이 조세 수입이고요. 저기 삼각형 면적이
여기가 B가 초과 부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면적 구하고 분모, B의 면적 구해서 분자 오면은 초과 부담이 아니라 비효율성 계수를 구할 수 있고 정답은 8분의 1, 1번 나오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5번 보겠습니다. XJ. 에 대한 보상 수요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XJ는 단위당 10원으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공급 함수가 P 이꼬르 10으로 주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10 높이에서 수평선으로 주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물품세 부과로 인한 조세 수입액이 32원이라고 할 때 조세 수입액 나와 있죠. 비효율성 계수가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초과 부담의 크기가 얼마다? 4다 이 얘기예요. 그죠? 4다. 조세 수입액분의 초과 부담이 비효율성 계수인데 자, 각각 이러한 관계라면 초과 부담은 4가 나오겠죠. 따라서 32분의 4 나와야 8분의 1 나오겠죠. 자, XJ 단위당 부과된 물품세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한번 그래프로 옮겨 그려 보겠습니다. 자, 수요 함수 줬고요. 공급 함수 줬죠. 그렇죠? 초기 균형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단위당 얼마 부과한다고요? 단위당 T1.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지금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죠. 단위당 T1의 물품세를 부과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T1만큼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T1만큼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원래 높이가 10이었는데 단위당 T를 부과하면 이제 새로운 높이는요. 10 플러스 T만큼 높이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원래 10원이었는데 10 플러스 T로 T1만큼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수요 함수가 어떤 함수였냐면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선생님 아닌데요? 마이너스 2인데요? 자, 우리가 기울기를 얘기할 때는 수요 함수식을 P에 대하여 정리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P에 대해 정리하면 이 식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0이 됩니다. 요렇게 수요 함수가 요렇게 바뀌게 돼요.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러분.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로의 높이가 t만큼 변화할 때 가로의 높이는 얼마만큼 변하나요? 2t만큼 변하겠죠? 왜?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자, 그 원리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수요 함수 요 식에다가 p 자리에다가 10 플러스 t를 넣어도 Q가 얼마인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구해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Q는 2T만큼 감소한다라고 구해도 됩니다. P가 T만큼 증가할 때 Q는 2T만큼 감소한다라고 해도 되고 그냥 좌표값을 넣어서 계산해도 돼요. 어쨌거나 여기 새로운 균형 거리량은 20 빼기 2T가 나오게 됩니다. 자, 조세 수입이 얼마죠? 조세 수입이 32라고 했는데 자, 조세 수입은 여기 사각형 면적이 조세 수입을 의미하겠죠? A의 면적이 조세 수입입니다. 자, 가로 길이 얼마입니까? 20 빼기 2T고요. 세로 길이 얼마죠? T입니다. 따라서 T 곱하기 20 빼기 2T가 얼마죠? 3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T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T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초과 부담은 얼마입니까? 초과 부담은 여기죠? 여기 길이 얼마죠? 2T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T죠. 역시 그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T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6번 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의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개별 기업들의 비용을 총 합한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비용 함수를 다 합하니까 총 비용 함수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C는 어떤 C예요? 총 비용 함수니까 써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TC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식을 미분해주면 MC가 되고 MC는 8이 나오게 되겠죠. MC가 8에서 수평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기업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독점 기업화 됐대요. 사실은 회사가 여러 개인데 이 여러 개 회사가 다 똘똘 뭉쳐서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틀로 분석을 해야 돼요. 독점 기업의 틀로 분석을 해야 돼요. 독점 기업의 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어떻게 하죠? MR 이꼬르 MC예요. 그죠? 독점 기업은 MR 이꼬르 MC로 이윤 극대화하기 때문에 여기 수요 함수에서 MR을 구해야겠나요? 구해야겠죠. MR 곱수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제 이것을 P에 대해 정리해주면 10P가 240에 빼기 Q가 됩니다. 그죠? P에 대해 정리해 준 거죠. 자, 이제 양변을 10으로 나누어주면 24 빼기 10분의 1
Q가 되겠죠. 이게 뭐죠? 수요 함수. 자, 이제 MR 곡선을 구할 겁니다. 자, MR은요. Y 절편 똑같으면서 기울기 2배니까 빼기 5분의 1 Q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MR 곡선입니다. 자, MR 나왔죠? 여기에 MC 있죠? 그럼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뭘 구할 수 있죠? 이윤 극대와 생산량 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구한 이윤 극대와 생산량을 어디에 집어넣죠? 여기 수요 곡선에 집어넣으면 그때 판매 가격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한번 그래프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MC가 8에서 수평선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수요 곡선 문제가 주고 있고, 그것의 기울기 2배인 MR 곡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MR과 MC가 만나는 요점에서 이윤 극대와 생산량 80이 결정될 것이고,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자, 이 80을 D에 집어넣으면 그때 가격 1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독점 이윤의 크기를 알고자 하는데, 자, 독점 이윤은 어떻게 도출되냐면, 자, 물건을 판매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하면 바로 그것이 이윤이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쓰니까 되게 뭐가 어렵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판 돈, 쓴 돈, 남은 게 이윤 이 뜻이에요. 자, 먼저 TR을 구해봅시다. TR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이 기업들, 이 독점 기업 80개의 수량을 팔아요. 한 개당 얼마에 팔죠? 한 개당 16원에 팝니다. 자, 그러면은 TR은 요 빨간색 박스의 넓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TR이 되는 거예요. 80개를 한 개에 16원에 파니까. 자, 그럼 이제 TC를 구해야 되는데 TC는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TC는 AC 한 개당 얼마가 생산 원가가 들어가는데 내가 몇 개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AC 곱하기 Q로 구해지게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자, AC 곱하기 Q가 TC예요. 자, 어떤 그 빵집이 빵을 만들 팔았는데 빵을 80개 팔았대요. 빵을 80개 팔았는데 그러면 총 생산 원가가 얼마냐? 빵 한 개당 원가를 곱하면 됩니다. 자, 빵 한 개당 생산 원가가 1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곱하기 100원 곱하기 80개 하면 8,000원이 총 생산 원가인 거예요. 쉬운 로직이죠. 자, 그런데 A씨를 몰라. 문제에서 MC는 줬지만 A씨는 주지 않았습니다. 자, A씨 어떻게 구하죠? A씨는요. A씨는 이렇게 구하죠. A씨는 TC를 Q로 나누면 AC가 나옵니다. 자, TC는 AC 곱하기 Q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변을 Q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식이 또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TC를 Q로 나누면 AC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양변에 Q를 곱하면 AC에 Q를 곱하면 그게 TC가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그래서 문제에서 처음에 TC를 8Q로 줬기 때문에 TC가 8Q라고 줬기 때문에 당연히 AC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8이 나오는 거예요. 양변을 Q로 나누어주면 쉽죠? 그런데 이 8이 아까 봤던 MC랑 똑같네요. 그죠? MC랑 AC가 일치합니다. 요거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우연히 둘이 일치하는 겁니까?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죠? M과 A의 위치관계 때문에. 자, M과 A의 위치관계 뭐예요? 자, M이 A보다 크면 A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자, M이 A보다 작으면 A는 그때 감소한다. 정말 반복 많이 하죠.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 M과 A가 일치하면 A는 어떻다? A는 불변이다. 자, 기존에 반평균은 70인 반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 오는 전학생의 평균이 70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전학생이 아무리 전학을 많이 와도 반평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반평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C가 일정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M과 A가 일치하면 AC가 일정합니다. M과 A가 일치하면 A가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A가 일정한데 M과 A가 일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M도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이 경우에 M과 A가 일치하면서 일정하다. 라고 표현해요. 그죠? 일치하면서 양자가 똑같으면서 둘 다 똑같이 일정해. 일치하면서 일정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AC를 구했으니까 AC 곱하기 Q를 하면 총 생산원가 TC가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게 뭐죠? Q죠? 그러면 AC 어디 있죠? 요 높이가 AC죠. 따라서 여기 푸른색 사각형 넓이가 바로 뭐 된다? 바로 얘가 TC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뭐죠? Q. 요 높이가 뭐죠? AC. 따라서 여기 밑에 사각형이 TC가 됩니다. 따라서
TR에서 TC를 뺀 나머지 요 A가 독점 이윤이 된다는 거 알았고요. 여기 삼각형 B가 뭐가 됩니까? 초과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640과 320이 각각 나오게 될 겁니다. 계산은 해보세요. 자, 7번 볼게요. 다음은 도서대여업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도서대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단위당 3원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정부가 투입해야 하는 보조금과 이 보조금에 의한 초과 부담의 비율은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수요가 이렇고 공급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한테? 3만큼의 보조금 지급하는데 누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산자한테 준다라고 쳐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주든지 간에 경제적 분석 내용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산자한테 주기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분석이 편합니다. 우리 습관이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3만큼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요 7이 4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면요. 보조금 지급 전 공급 곡선, 보조금 지급 후 공급 곡선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한번 그래프로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수요 수 있고요. 공급 곡선 있습니다. 자, 생산자한테 단위당 3원의 보조금 주면요. 서브 사이드 스몰 s를 쓰겠습니다. 자, 보조금 3원을 주면은 s가 3만큼 그대로 내려가면 되겠죠. 자, 새로운 균형점 나오고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 7이 나오는데 요 7은 원래의 공급 곡선의 높이까지 올라간다면 그때 가격은 21원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총액이 얼마냐면 자, 단위당 보조금 얼마입니까? 단위당 보조금 3원이에요. 요 길이. 그다음에 자,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 그렇죠?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 얼마입니까? 여기 7이죠. 7. 7 곱하기 3이니까 총액은 21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조세를 부과할 때 조세 수입은요. 단위당 조세 곱하기 조세 부과 후 거래량입니다. 자, 똑같은 로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 얼마 지급하는가? 자, 단위당 보조금에 곱하기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 보조금 지급 전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 이 사각형, 이 커다란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가 뭘 의미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답은 21원이에요. 자, 그런데 초과 부담이 있다? 선생님, 세금은 안 좋은 거니까 세금을 징수하면 초과 부담 생기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좋은 건데, 국민들에게 좋은 건데 보조금을 줘도 초과 부담 생기나요? 네, 똑같이 생깁니다. 똑같이 생겨요. 어쨌거나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교란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의 균형점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먼저 소비자 잉여 먼저 보죠. 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왜 좋아진 거냐면 자, 종전에는 19원을 내야 됐는데 보조금 지급 후에는 이 점이 1로 가기 때문에 이제 19원이 아니라 18원만 내면 됩니다. 1원이 아껴졌죠. 그리고요, 거래량은요, 종전에 6권밖에 못 빌려봤는데 이제는요, 보조금 지급 후에는요, 7권을 빌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싸게, 더 싼 가격에 더욱더 많이 빌려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해요. 왜? 더 싸게, 가격은 더 싸게, 량은 더 많이 빌려볼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여기 음영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도형의 면적 뭐를 의미합니까? 소비자가 더 싸게, 더 많이 빌려봄으로써 얻게 되는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생산자는요. 역시 좋아졌어요. 왜냐면 종전보다 더 싸게 팔잖아요. 아니죠. 18원에 팔아도 3원에 보조금 받으니까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금액은 21원인 거죠. 자, 보조금 지급 후 생산자의 실제 수취 금액은 21원입니다. 따라서 종전보다 2원을 더 받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판매량도 증가했어. 종전에는 6개만 판매했지만 이제는 7개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는요. 여기 음영 면적만큼 잉여가 증가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소비자 잉여 증가했고요. 생산자 잉여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에서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여기 사각형 면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비자가 이만큼 가져가고요. 생산자가 이만큼 가져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는 뭐죠? 나머지 여기는 뭔가요?
바로 여기는 후생 손실이에요. 정부가 돈을 썼지만 소비자, 생산자 아무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돈만 쓴, 그냥 돈만 버린 후생 상실분, 초과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 부담 사이즈는 여기 삼각형 면적으로 구해지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 하면은 초과 부담의 면적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 아주 쉽게 해결했고요. 이어서 논점 11-4 보겠습니다. 자, 논점 11-4 일반 균형 분석적 접근입니다. 1번 볼까요? 자동차, 식료품, 여가.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네요. 그죠? 아까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 문제가 페이지 292페이지 12번 문제와 사실상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세 가지 상품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조세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소득세는 자동차, 식료품에만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물품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세 가지 재화를 아까랑 똑같이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냐면 X제를 이만큼 쓰고 있고요. Y제는요, 이만큼 돈을 쓰고 있대요. 그리고요, 여가는요, 자, 이것을 어떻게 돈을 벌죠? 이렇게 X제, Y제 살 돈을요, 자, 시간당 임금률 곱하기 2를 해서 요만큼 근로시간, 그죠? 요만큼 근로시간 일을 해서 번 돈으로 X제와 Y제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이 가로를 풀어주면은 뭐 사실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W 곱하기 T가 되고 WL을 1로 보내주면 이렇게 된 다음에 플러스 W, 어디다 쓸까요? W L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 시간의 가치가 있어요. 그죠? 총 시간의 가치가 있는데 이 시간으로서 이 시간 가치로서 일부는 일을 해서 X제를 사고요. 일부는 또 일을 해서 Y제를 사고요. 일부의 시간은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 자체를 소비하는 거죠. 여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선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소득세는요. 소득세 이렇게 쓸까요? 소득세는 W를 어떻게 바꿉니까? 1 빼기 T의 W로 바꿉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자, 소득세를 부과하면요. 이렇게 1 빼기 T가 되고요. 여기가 역시 또 여기가 이렇게 1 빼기 T가 됩니다. 소득세를 부과하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 가격에 왜곡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생깁니다. 종전에는 가격비가 PX, PY, W였는데 소득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새 재화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바뀌냐면 PX, PY 1 빼기 T의 W로 여가의 가격이 나머지 두 재화의 가격비와 괴리, 교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무슨 얘기야? 초과 부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 얘기예요. 생긴다. 근데 두 재화, X제와 Y제 두 재화에만 같은 세율로 부과하는 물품세를 한번 부과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물품세를 부과하면요. 요 가격이 1 플러스 T의 PX로 바뀌고요. 얘는요. 1 플러스 T의 PY로 바뀌게 됩니다. 얘네들은요. 그냥 W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요. 역시 똑같이 두 재화와 여가 사이에 상대 가격 체계의 교란이 생겨요. 이해하시죠? 왜? 얘네들은 원래 PX, PY였는데 이제는 가격이 1 플러스 T, PX, 1 플러스 T, PY가 됐는데 물품세를 부과하면 여가는 여전히 W이기 때문에 3자 간의 상대 가격 체계 교란이 생깁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해서 쉽게 얘기하면 4개 중에서 이렇게 2개를 바꾸든 물품세를 부과해서 이렇게 2개를 바꾸든 어쨌거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상대 가격 체계에 왜곡이 생기는 건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다 이 얘기예요. 사실상 초과 부담은 생긴다. 그래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하셨겠죠? 자,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2번 자동차에만 부과되는 물품세는 자동차와 식료품의 상대 가격만을 변화시키므로 비왜곡적이다. 자, 보세요. 식이 이렇게 있는데 자, 다시 뒤에다가 플러스 WL을 쓸게요. 얘는 이제 그냥 WT를 쓰고요. 자, 이랬을 때 자동차에만 이렇게 물품세를 부과했대요. 그죠? 그러면 자동차와 식료품의 가격만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자동차와 여가의 가격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종전의 양자의 가격비는 PX와 W였는데 이제는 1 플러스 T PX와 W이기 때문에 여가의 가격과도 상대 가격 체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볼까요? 자동차와 식료품에 똑같은 비율로 부과되는 물품세는 비왜곡적이다. 자, 이렇게 두 재화에 똑같이 1 플러스 T의 세금이 붙는다고 해도 두 재화와 여가 사이에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소득세는 여가와 다른 상품의 상대 가격만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두 상품의 각기 다른 세율로 부과되는 물품세에 비해서 덜 왜곡적이다. 어쨌거나 왜곡이 생겨요. 이렇게 부과하든 어차피 똑같이 왜곡이 생깁니다. 따라서 둘 중에 뭐가 더 왜곡적이다 아니다 말할 거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5번 이 경제에서 소득세는 대체효과 일으킵니다. 얘하고 얘가 변화하면 요거하고 요거의 가치에 교란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생겨요. 자, 지금 보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어쨌거나 교란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여가를 포함해서 요 X제, Y제 여가에 모두 다 동일한 비율로 조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면 어쨌거나 초과 부담과 왜곡은 생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안 된다면 어쨌거나 왜곡은 생기기 때문에 네가 더 잘못을 했니? 내가 더 잘못을 했니? 뭐 네가 더 왜곡적이니? 내가 더 왜곡적이니? 그런 건 따질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왜곡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포인트예요. 따라서 1번은 1번만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일반 물품세나 부분 물품세 모두 초과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어떠한 조세가 완벽한 의미에서의 중립세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조세를 부과해도 초과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여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답은 되게 쉽죠. 넘어가시고 3번. 자, 두 상품 XY가 있는데 자, X 상품에 대해서만 세율 TX로 물품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면 성립하는 조건으로서 옳은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어떤 조건식이 성립하고 있냐면 MRS가 XY가 자, PY분의 PX 그리고 이것이 MRT XY랑 일치하는 파레토 최적 효율성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X제에만 이렇게 1 플러스 T의 세율로 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 가격 체계라고 하는 것은 두 재화 XY로 이루어진 재화 평면에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X제에만 1 플러스 T의 조세가 부과되면 자, 최대 구입 가능한 X제의 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수량이 감소하겠죠? 자, 그럼 종전에는요. 자, 이렇게 이러한 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었겠죠. 바로 이 점에서 요 조건이 충족되고 있었던 거죠. 예산선의 기울기 PY분의 PX하고 MRS,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가 일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X제에만 1 플러스 T만큼의 세율이 부과되면, 조세가 부과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죠? PY분의 1 플러스 T 곱하기 PX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죠? 바로 이것이 요거예요, 요거. 새로운 예산선의 기울기 바로 요겁니다. 새로운 상대 가격이에요. 자, 이렇게 예산선이 바뀌면 자, 새로운 무차별 곡선과 또 이렇게 새로운 효용 극대화점이 결정되겠습니까? 된다 이 얘기예요. MRS가 바뀐다 이 얘기는 MRS가 요 예산선의 기울기와 결국 일치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MRS로 바뀌고 그러한 점에서 요 새로운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요 점은 뭘 의미해요? 요 점은 조세 부과 전 효율성 조건을 의미해요. 그럼 이 점은 뭐를 의미하죠? 조세 부과 후 새로운 소비자 효용 극대화 조건을 의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MRT는요. MRT는 어떻게 이루어진 애냐면 얘는 MCY분의 MCX로 이루어진 애예요. MRS는 소비자의 주관적 마음이지만 MRT는 객관적인 생산비의 비율이라고요. Y제의 생산비, 한계 생산비하고 X제의 한계 생산비의 객관적인 생산비의 비율이란 말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은 조세 부과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만 생산자의 객관적인 생산비는
조세를 제외한 X제와 Y제의 객관적인 생산비는 조세 부과와는 무관하게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X제에다가 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MC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죠? MC에 조세가 달라붙을 뿐이지 MC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어떤 기업이 빵을 만드는데 이 빵의 생산비가 한 개 생산비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조세가 붙는다고 해서 빵의 생산비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세율 20%가의 조세가 붙으면 자, 한 개 만들 때 100원의 생산비를 들여서 만들지만 거기에 20%의 조세를 붙여서 판매하게 되겠죠. 하지만 생산비는 여전히 한 개당 100원인 건 불변인 겁니다. 따라서 요건 요렇게 변화하지만 MRT는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요 값과 요 값에 뭐가 발생한다? 괴리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괴리가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 괴리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괴리가 해결되려면 MRT의 값이 1 플러스 T만큼 커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쪽 값이 종전보다 1 플러스 T만큼 커졌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둘이 일치하려면 MRT의 값이 1 플러스 T만큼 커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파레토 최적이 달성될 거예요. 바로 그게 여기 보기 1번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보기 1번. 그래서 XJ에만 TX의 물품세가 부과되었을 때 자, 새로운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려면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죠. MRT의 값이 1 플러스 T만큼 커지면 얘와 얘가 이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수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네요. 자, 소비자가 두 제와 X1과 Y2를 소비하고 각각 가격은 P1과 P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이 M1이면 현재 이 소비자의 예산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X1에 쓰는 돈, X2에 쓰는 돈 두 개 합치면 소득과 일치하겠죠. 자, 그런데 정부가 G만큼의 정액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G만큼의 정액세를 부과하면 소득이 G만큼 그대로 감소하겠죠. 소득이 G액만큼 그대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자, G만큼의 정액세 부과 후에 소비자의 소득은 M 빼기 G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J와 X1에 대해서는 T만큼의 세율로 종량세, 아니네요. T1의 금액으로 종량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X2에 대해서는 S의 종가 보조금, 종가니까 S%겠네, 그죠? 종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예산시 어떻게 변하겠는가? 자, 보시죠. 자, X1에 대해서는 T%가 아니라 T1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얘는 종량세고요. 얘는 종가 보조금이에요. 물론 얘는 세금이고 얘는 보조금이지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얘는 종량이라는 거고 얘는 종가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 T가 금액 원을 의미하지만 여기서의 S는 원이 아니라 화폐액이 아니라 퍼센트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이 보시죠. 자, X1에 대해서 T1만큼 종량세를 부과하면 이제 X1이라고 하는 재화의 가격은 T1만큼 비싸지겠습니까? 비싸지겠죠. 따라서 이 가격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돼요. P1이 P1 플러스 G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떤 빵이 100원짜리인데 이제 앞으로 빵 한 개당 20원씩 종량세가 붙으면 이제 빵의 판매 가격은 이제 한 개당 120원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자, X2에 대해서 S%의 비율로 종가 보조금을 주면 만약에 S%의 비율로 종가세를 부과한다면 그때 가격은 P2의 가격이 1 플러스 S만큼 상승하겠죠. 종가세라면. 근데 종가 보조금이니까 S%만큼 가격이 하락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오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종가세일 때, 종가 보조금일 때 부호가 달라져요. 가격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그 차이죠. 따라서 지금 문제는 종가 보조금이니까 요 아랫게 맞게 됩니다. 따라서 자, 이 세 가지 변화, 요 변화, 요 변화, 요 변화 이 세 가지 변화가 모두 반영된 식은 바로 2번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11장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